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관세사 회계학,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매년 이때쯤 되면 관세사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회계학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죠. 비교적 거의 승패의 좌우, 1차 과목을 합격하느냐 못하느냐는 회계학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회계학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이해되는 자그럼 잘 정리하셔서 60점에 근접한 거, 가장 1단계는 40점 장애를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40점을 갖다 벗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60점에 근접하는 내용으로 가야 되고, 외워서 되지 않는 부위고 그 다음 또 날로 문제가 경향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벽한 이해를 요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OT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18년도에 관세사 회계가 어떻게 출제됐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 교과서에 의하여, 여러분이 우리 교과서에 준해서 이해되느냐 그러면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 기준을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무회계 이론 부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재무회계 쪽의 문제,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 문제, 문항수를 갖다 거의 대다수 본다 그러면 어디 되느냐 그러면 비교적 어떠냐 그러면은 75%, 그리고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25%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일반적으로 보는 앞에서 6문항,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말로 된 부위가 되죠. 말로 된 부위지만 문항수는 6개가 나온다 그러는 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말의 의미를 똑바로 해야 되느냐 하면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 일장하다 보면 거의 뭐 말로 된 부위니까 여러분이 대충 넘어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산 문제가 12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과 부채가 9문제, 그리고 수익과 기타 이론에서 3문항 나와서 전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30문항이 바로 재무회계에서 나왔다. 40 속에 30이니까 75%가 되겠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원가 속에는 원가 문항의 기본 문제가 2문제 나왔고 관리회계 쪽에 문항이 4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기타, 뭐 여기 나오지 않는 책 속에서 이외에도 이제 응용된 부위들, 이런 이야기가 그냥 한 3개, 4개 정도 나오니까 궁극은 전부 다 75%. 여기에 의해 되느냐 그러면 25%다.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정도 비중을 알고, 아무래도 우리는 재무회계 쪽에 역점을 두며 강의를 갖다 듣고 원가 회계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10문항인데 어지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5개 이상은 그래도 건질 수 있다. 절반 이상 건진다. 그럼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계 쪽에 역점을 두되 원가 회계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소홀히 다루지 말아서 최소한 절반 이상은 거둔다는 이런 목표하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60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뭐 회계가 60점 이상이다 이러면 거의 성공이다 이래 봐야 되죠. 여러분들 다른 과목은 거의 태반이 뭐 60점은 넘죠. 암기 과목이니까. 근데 회계가 굉장히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40점 이하, 거의 탈락자는 40점 이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탈락자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하실 때 조심해달라 하는 얘기를 드리며 출제 빈도를 먼저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이외에도 이제 여기에 아까 내용이 하나 넘어가 있는데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문항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나왔지만 30문항, 요게 10문항인데 교과서 외의 문제, 우리 책에서 나온 이외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제조 간접에 대하여, 만약에 직접 노동시간을 가지고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하느냐, 이 배부의 문제, 바로 노동시간을 갖다가 기준점으로 잡겠다 하는 문제에서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추가 가공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결합원가는 뭐 우리가 쭉 같이 공정과정을 가서 분기점 갈 때까지는 결합되어 간다. 자주 우리가 예를 드는 게 소 한 마리를 잡았다 이럴 때 고기와 뼈와 그 다음에 가죽, 이 3가지가 탄생하는 점을 갖다 우리가 분리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분리점 전까지 나가는 뭐가 되느냐, 비용을 갖다 우리가 결합 비용이다. 그럼 결합 비용에다가, 결합 비용이 분배에다가 추가되는 비용, 여러분 잘 아는 추가 가공 비용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고기는 고기대로, 뼈는 뼈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분리되었다면 그 분리점 이후에 들어가는 바로 비용을 갖다 우리가 추가 비용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결합해서 나타내느냐 하는 정도. 그 다음에 가공원가를 얘기할 때 완성도가 60%다.
60% 시점에서 우리가 중간 과정에 뭐 30%, 40%, 50%, 60% 이런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답을 갖다 계산하는 종합원가 계산. 그리고 이제 표준원가는 능률의 차이와 조업도의 차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변동제조 간접비에서 여기는 고정제조 간접비에서 우리가 각각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계산하는 문제. 그래서 문제가 정말 날로 굉장히 어떠냐 그러면 잘 출제를 한다. 출제위원들이 굉장히 골고루 그리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꼭 알아야 할 내용들. 그러면서 난이도를 넣어가지고 괜히 푸는데 너무 시간을 끌지 않게끔 기본 개념을 아느냐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 이거죠. 몇 년 전만 해도 2, 3년 전만 해도 아주 복잡한 문제. 아예 포기해버리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그런 문제는 내지 않고 태반이 어야 되느냐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냥 푸는데 역점을 두는. 우리가 비교적 옛날 한 2, 3년 전만 해도 푸는 거에 급급해서 끼워 여차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가 되느냐 진화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흘러가는데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능력을 갖다 묻는 거지 그게 뭐 산술적으로 복잡한 거 넣어서 학생들 내먹이고 이런 문제는 배제되고 있다 그러는 데서 여러분들은 내용 충실성에 역점을 두며 차근차근 따라오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30문항, 40문항 그리고 75%, 25%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볍게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본 수업에서도 우리가 많이 듣겠지만 뭐가 되느냐 수많은 경제적 활동이 있다. 그러면 이 경제적 활동을 재무보고서 바로 중간 과정에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FS라는 말을 쓰죠. 이 FS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몇 가지 이 5가지를 갖다 만드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 과정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1단계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하나의 뭐가 됩니까? 바로 기술적인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경제적 활동을 어떻게 재무제표를 만드느냐.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 많은 일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첫째 어떻게 콜렉팅 하느냐. 그리고 이 콜렉팅 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 의사결정 내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재무제표를 갖다 만드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만든다는 메이킹의 개념을 갖다 두는 거죠. 만든다. 일종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메이킹하느냐. 재무제표 만들기가 뭐가 되죠? 바로 부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됩니다. 부기는 뭐가 되죠? 회계학을 처음 하시는 분의 경우는 어떻게 재무제표를 만드느냐. 아마 태반이 이 강좌를 듣는 사람은 전공이나 이미 스킬이 있는 분들은 이 강의를 갖다가 듣지 않을 겁니다. 태반이 비전공 그리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뭐 또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분은 바로 어떻게 메이킹하죠? 이 경제적 사건을 어떻게 이 재무제표를 만들죠? 2단계가 부기다 하는 얘기가 되죠. 이 부기를 갖다 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활용한다 이렇게 되죠. 활용적 측면은 바로 응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뭐가 되냐 회계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경제 활동을 가지고 하나의 뭐가 되느냐 FS를 만들어주는 과정은 부기라고 얘기하고 바로 이 만든 내용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는 회계학이다. 그래서 부기와 회계학이라는 두 가지 단계를 연결해서 나가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재무회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재무회계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무회계는 바로 2단계 부기와 그다음 뭐가 되느냐 회계학이라는 단계를 갖다 두 단계를 갖다 결합해서 재무회계라고 했고 여기서 75%의 문제를 출제하게 된다. 그래서 일명 여기는 생산적 측면이라고 얘기하죠. 생산적 측면. 생산한다 그러는 이야기가 뭐가 됩니까? 궁극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만든다는 개념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활용적 측면이다 그럴 때 생산적 측면과 활용적 측면은 바로 의사결정. 회계학이 의사결정을 갖다 내린다. 영어로 말하면 디시전 메이킹을 갖다 하게끔 만든다 하는 얘기가 바로 회계학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재무회계다. 이런 얘기가 되고 75%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와 우리가 대입안적으로 반대적 대비되는 이야기로 원가회계라는 말이 나오죠. 원가회계. 이 원가회계는 바로 여러분들 25% 시험에 나온다 그러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쭉 했는데 물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뒤에도 배우지만 상품을 갖다 우리가 중심으로 잡는다. 상품을 중심으로 잡는다. 그러나 여기는 철저히 뭐가 되느냐 그럼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가는 제품을 갖다가 기준점으로 잡는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바로 여기서 상품은 누가 만든 거냐? 타인이 메이킹한 거다.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남이 만든 물건을 띄다 파는 과정.
일종의 물건을 떼와서 팔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이야기를 기준점으로 잡는다면 여기는 자기가 직접 물건을 갖다 만들어가는 과정, 자기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다가 대상으로 한다 하는 이야기로서 이 두 가지의 일단 대상부터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계 속에서는 바로 생산적 측면인 부기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활용적 측면의 회계학을 갖다 우리가 쭉 배우며 이 중에 75% 시험에 나온다 그러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자기가 물건 만들어가는 속에서 이제 의해되느냐 그럼 파생되는 원가가 의해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따져본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아마 OT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말을 갖다 좀 더 우리가 전문도한다면은 좀 더 본다면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갖다 한 번 더 요약을 해본다면 요약은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수많은 경제적 활동. 우리는 수많은 경제적 활동을 갖다 바로 거래라고 불러줄 수 있다. 바로 거래는 give and take를 얘기하는 거죠. 서로 주고 받는다.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거, 이 거래란 말이야. 그러면 이 거래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메이킹, 생산적 측면을 갖다 우리는 부기라고 부른다 이거죠. 바로 여기는 5가지. 조금 이따 우리가 얘기하지만 5가지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의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회계학이라 그런 과정을 갖다 활용하는 이야기, 활용적 측면, 응용 측면이다 이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디시전 메이킹을 가는 요 단계를 회계학이라 부르고 요걸 갖다 묶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재무회계라고 불러주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될 거고 여기는 철저히 남이 만든 물건을 떼와서 파는 과정, 반면에 원가회계는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회계에 더 역점을 둬서 75%, 원가회계는 25% 시험을 낸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산적 측면은 어떠냐. 이제 일장의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한번 매일이 먼저 도표로 만들어 본다. 그럼 이런 얘기가 되죠. 수많은 경제적 활동이 일어나면 일단 분계장이라는 과정으로 분계를 간다. 본 수업할 때 여러분하고 뭐 이미 다 아는 학생들은 너무 유치할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까지 알 정도로 여러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계장으로 가는 단계 1단계. 이 분계장에 간 내용을 갖다 각각의 장부의 원장으로 가라. 이게 바로 포스팅 그래서 전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전기가 끝나면 이제 결말을 갖다 맺는데 이 결말을 맺어서 재무제표를 만든다. 이게 바로 부기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궁극은 장부를 만드는 과정인데 바로 3단계를 거친다. 분계를 하고 전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 결산을 해서 나중에 재무제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바로 기초의 BS와 기말의 BS를 갖다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만든다. 이게 바로 여러분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하나의 바로 기초와 기말을 왜 이렇게 두죠? 바로 기초의 자본이 기말이 어떻게 변했느냐. 회계학적으로 말하면 재산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재산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재산법과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생각한 바로 이게 뭐가 되느냐 손익법이란 말이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재산법과 손익법은 같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포석을 깔고 있습니다. 회계의 기본 원리죠. 바로 BS에서 우리가 따져둔 거 기초 자본이 100만 원인데 기말의 자본이 120이다. 그럼 20만큼 늘어났으니까 재산법으로 볼 때 22이익을 봤다는 얘기가 되지.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손익계산서에서 비용과 수익을 따졌을 때 20만큼 이득이 난다. 그럼 우리는 재산법과 손익법은 같다라는 대원칙 속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 내용 되고 여기서 IS를 갖다 중간에 두며 바로 기초 그리고 기말의 BS를 둬서 비교를 하는 내용을 따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바로 주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주석. 주석은 바로 여러분 옛날 잉여금 처분 계산서다 하는 말. 이익이 났을 때 맨 먼저 법인세를 내고 그 다음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회사가 보유한다, 유보한다 이거죠. 이런 내용을 갖다가 유보한 내용을 쭉 표로 만들어 둔 거. 이게 바로 잉여금 계산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잉여금 계산서며 배당을 얼마나 줄까? 회사에 얼마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배당 정책이라고 불러주는데 뭐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중간에 가면 바로 자주 나오는데 배당 정책이 어떤가를 얘기하는 표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현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고 얼마만큼 증감됐느냐,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걸 갖다 나타내는 캐시의 인프로와 아웃프로의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데 몇 가지 각도에서 바로 영업 입장에서, 투자의 입장에서, 재무활동 입장에서 세 가지 각도에서 바로 재무의 변동상을 하고 캐시의 인프로와 아웃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논한다 그러는 게 현금 흐름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다음에 자본이 어떻게 변했느냐, 자본이 어떻게 변했느냐, 바로 여러 가지 자본이, 예를 들어 자본이 뭐 기초, 기말, 그다음에 중간에 조정의 과정, 기타 포괄의 과정,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죠.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이다 그럴 땐 명확하게 확정된 이익을 갖다가 우리는 당기순이익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때로는 올랐다가 때로는 내렸다 이런 평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토지가 올라갔다가 또 만약에 가격이 감소될 때 이런 걸 자본의 조정 계정이라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익에 영향을 주는 비에서적 측면이 자본의 조정이다 하는 과정을 두며 바로 이 자본 조정은 포괄손익에 들어가죠. 포괄손익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타 포괄에 들어가서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비에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는 기타 포괄에 들어가서 바로 궁극은 총포괄, 총포괄의 이익을 갖다 만드는 이런 과정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런 과정, 이때 자본의 변동상 이걸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그래서 이 5가지 표를 만드는 게 바로 BS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활용적 측면으로 가서 이제 심화학습 들어갑니다. 자, 기본적인 거는 요 5가지 표를 만드는 걸 우리는 북이라고 얘기한다면 북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예를 들어 자산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어 자산 속에서 특히 상품을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뭐가 됩니까? 바로 파이포냐, 라이포냐, 이동이냐, 총이냐, 즉 재고를 갖다 어떻게 관리하죠? 하는 문제를 갖다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재고를 어떻게 하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상품의 이야기,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상품이 있다 그럴 때 상품은 여러분 잘 알지만 이게 기초 재고입니다. 여기가 매입입니다. 여기가 매출입니다. 여기가 기말 재고란 말이야. 근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기말 재고의 여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수량과 단가란 말이야. 수량과 단가. 수량과 단가를 갖다 곱하면 바로 금액이 나오는데 기말 재고가 나오는데 수량을 가지고 고민하는 게 뭐가 되냐. 몇 개가 남았느냐. 이런 계속 기록법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실사법. 이 2가지를 결합한 바로 혼합법, 이 3가지 중에 어느 걸 쓰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수량에 관한 문제로 우리가 나오게 되고 단가를 갖다 결정할 때는 먼저 들어온 물건을 먼저 판다라고 하느냐, 파이포가 되죠. 파이포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나중 들어온 물건을 먼저 파느냐. 근데 IFRS에서는 라이포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 현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가 않다. 뭐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라이포라는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동평균법이라든가 또 총평균법이라든가 이런 바로 평균법이 나온다 이거죠.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쭉 하고 나중에 가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개별법도 있단 말이야. 보석상 같은 거.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또 여러분 잘 알지만 자산을 취득할 때 또 자산의 감가상각의 문제가 어떤 거죠? 하는 자산으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를 갖다 논하게 되는 게 뭐가 되죠? 바로 회계학이다. 이렇게 되죠. 자, 부채다 그럴 때 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본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채가 되죠. 사채에서 유효이자율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바로 전환사채,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바로 나중에 전환사채라는 거,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런 것들은 바로 기존 주주의 권한을 희석한다. 그러니까 희석증권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내용 등등을 갖다 부채 쪽에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자본금은 바로 보통주, 우선주, 주식을 발행하는 제도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아까 말하던 손익계산서는 들어가지 않지만 자본 자체에 영향을 주는 기타 포괄 손익의 어떤 자본 조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진다. 그리고 비용과 수익이라는 내용 속에서 비용은 뭐가 되느냐? 반드시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비용은 발생주의에다가 어떤 이유가 발생됐다. 그 다음에 반드시 여기는 실현까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발생주의, 여기는 발생주의에다 실현주의까지 간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의 반대로 원인이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것들. 예를 들어 내가 남에게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어떻게 되죠? 일에 대해서는 뭐가 되냐? 월급을 줘야 되지.
일을 시킨 대가로 월급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일을 시킨 자체가 발생주의입니다. 그런데 비용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반드시 내가 줄 거다. 내가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주의로 끝이에요. 나는 주니까. 내가 남은 돈 떼먹고 이런 걸 회개하게 가르칠 수가 없죠. 발생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나 수익의 경우는 발생된 원인을 발생시키고 내가 돈을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래서 발생주의 플러스 실현주의라는 개념을 가지면서 우리가 쭉 논하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회계학이다. 아까 부기는 작물을 만드는 데 급급하다면 여기는 바로 깊은 심도 있는 학습.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재무회계라고 하며 75% 문제 30개가 여기에 나온다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꼼꼼히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끔 원가회계와 재무회계를 갖다 얘기할 때 자주 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바로 대상이 상품이다 그러면 타인이 만드는 겁니다. 이때는 재무회계 쪽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고 제품이다 그럴 때는 바로 자기가 메이킹한다. 물건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때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원가회계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재무회계에서 얘기하는 거와 원가회계를 갖다가 따로 보면 큰일 난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뭐 공부를 쭉 계속해오고 원래 또 시험을 갖다가 작년부터 준비했던 분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면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가 다른가? 일맥상통한 부위가 있다. 이걸 갖다 꼭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여러분 상품 계정에서 바로 기초재고가 있고 매입액이 있고 순매입액이죠. 기말재고를 빼면 뭐가 되느냐? 매출의 원가가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근데 말하여 뭐가 되느냐? 이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매출 원가다 하는 이야기를 재료부에서 제공품부에서 제품부에서 이 세 가지 과정을 갖다 원가회계에 뭐가 되느냐 흐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야 되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원가회계는 생각이 안 난다 그럴 때 뭐로 생각해 주면 되죠?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든다라고 가정하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럼 밀가루를 우리는 재료부라고 불러주죠. 밀가루에 물을 넣고 그 다음 노동자들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빵을 만드는 아줌마들이 이제 빵을 같이 반죽을 한다. 반죽이 제공품이다 이거죠. 그랬다 이제 나중에 뭐 우리가 봤을 때 빵이 완성이 되면 제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반죽,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완성된 빵. 이 세 가지를 재료부, 제공품부, 제품부라 그러는데 여기마다 앞에 배웠던 재무회계에 A에서 B를 더하면 C이다. C를 빼면 매출 원가라 그러는 이야기를 그대로 서로가 적용하며 나간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매출 원가를 갖다 우리가 따질 때 아까 말하던 상품 계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지난번에서 이번 달로 모은 게 얼마냐 기초재고가 되죠. 예를 들어 100원이다. 뭐 10원이다 숫자를 이번에 통 사온 상품을 얼마 사왔느냐 만약에 100원어치 사왔다 그럼 내가 돈 주고 전체 사온 건 얼마 되죠? 바로 110원이 뭐가 되느냐 전체 사온 가격이다. 이걸 판매 가능한 상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다음 여기다가 뭐가 되느냐 그럼 기말 재고가 예를 들어 창고의 뚜껑을 열었더니 30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게 바로 기말의 재고란 말이야. 이 기말의 재고를 조사하는 방법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실사법 아니면 계속기록법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혼합법 세 가지 이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바로 30이 남았다는 게 됐다면 110원어치 사와서 30원이 남았으니까 궁극은 판 것의 원가는 얼마죠? 바로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라 이런 얘기가 되죠.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판 놈의 원가. 여기서 예를 들어 매출을 갖다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매출이 여기서 110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봤을 때 뭐가 됩니까? 바로 10원에서 100원을 갖다 더하고 여기다 어디에 됐냐? 30원을 빼라. 그럼 우리가 궁극은 뭐가 됐냐? 바로 80원이다. 이 80원이 매출의 원가란 말이야. 80원짜리를 110원에 팔았다는 얘기가 되지. 80원짜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 원가를 얘기한다 그랬죠. 팔아야 할 물건의 원가는 A에다가 B를 더하여 C를 빼라. 이게 바로 공식이듯이 이 공식을 상품에만 쓰지 않고 이게 재무회계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원가회계에서도 어떻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밀가루 원재료죠. 그다음 밀가루 반죽 제공품이죠. 완성된 빵 제품이죠. 그다음 이걸 진열대에 올려놓았을 때 뭐가 되죠? 진열대에 팔기 위하여 올려놓았다. 이럴 때 이건 뭐가 되느냐? 바로 상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남에게 물건을 사왔을 때는 이 과정이 다 생략됐단 말이야.
다 생략됐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물건을 갖다가 만들 때는 어떻게 되죠? 이 과정. 밀가루 반죽, 완성된 빵, 진열대 올려놓았다. 이때가 상품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팔아야 할 상품의 원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궁극은 매출의 원가인데 이 매출의 원가를 갖다 바로 구할 수가 없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원재료에서도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 대 투입한 원가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 어떻게 되죠? 바로 여러분들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 대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해서 직접 재료비의 원가가 어떻게 되느냐? 산정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재료비의 경우는 이렇게 A, B, C를 따지지만 농무비나 제조 간접비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원재료비, 재료비는 여기서 구했어. 농무비나 그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경우는 A, B, C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 단순히 농비가 이번 얼마 들어오느냐? 이번 게 얼마냐? 물론 지난번 거, 다음 해 거, 중거에 막 짬뽕이 돼 있으면 그중에 이번 게 얼마냐를 그냥 산정합니다. 어디에서? 장부 자체에서 산정을 해. 제조 간접비도 장부 자체에서 산정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는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 그래가 직접 재료비를 여기 어떻게 되죠? 제공품에 여기 A의 밑에다가 여기 넣는단 말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되죠? 일일이 T를 없어도 계산만 해서 여기에다 직접 농무비 얼마, 제조 간접비 얼마, 제자리 이어줘라 이거지. 이게 뭐가 되죠? B택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말을 갖다 C라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게 뭐죠? 바로 잘 아는 제품의 제조 원가가 나온다. 아까는 재료 원가가 나왔어. 농무비 원가, 제조 간접비 원가는 각각 T를 그리지 않아도 그냥 이번 것만 따져가지고 여기 넣고 여기 넣어주면 돼. 그러면 A에서 B를 빼가 C를 빼면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아까는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직접 재료비를 갖다가 집계한다 이거죠. 여기는 뭐가 되느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결정한다 이거죠. 그러면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여기도 제품에도 A,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 B가 이쪽에서 온단 말이야. 와서 그 다음에 여기 C를 갖다 빼면 여기서 제품에서 뭐가 되죠? 진열대 위에 있는 상품의 매출의 원가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바로 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집결산. 뭐가 집결산이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여기는 집계를 한다.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죠? 결정을 한다.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죠? 산정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집결산이라는 말을 갖다 쓰며 나가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일종의 하나의 그 원가 회계 속의 흐름이다. 그리고 원가 회계와 재무 회계를 동떨어지게 보면 되지 않고 거의 대다수가 재무 회계는 상품이 주요 메인이 돼서 A에서 B를 다시 C를 빼면 원가라는 이야기를 여기 매출에서도 계속 원재료에도 제공품에도 그다음에 제품에서도 다 A에서 B를 다시 C를 빼면 원가, A에서 B를 다시 C를 빼면 원가, A에서 B를 다시 C를 빼면 원가 해서 진열돼 있는 상품의 원가가 얼마인가를 얘기해 준다. 이런 시스템이 뭐가 되느냐? 연계성. 그러니까 원가 회계와 궁극은 뭐가 되느냐? 재무 회계가 동떨어졌다고 보시면 되지 않고 항상 연계성을 생각해 주면 된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며 우리가 쭉 가면 여러분 훨씬 더 부담 없이 뭐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네 하는 이야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요까지 이야기로 쭉 정리를 해서 관세사에 대한 이야기, 그 OT를 우리는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항상 이 앞부분 이야기 학생들은 왜 되느냐? 앞부분은 쉽다고 말로 됐다 그래가지고 대충 뒷부에 가서는 아예 의대죠. 어렵다고 포기. 논리적인 관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회계가 어렵다 이겁니다. 선생님들도 이해되느냐? 거의 뭐 보편적으로 있는 대로 그냥 자기 혼자 말하고 나가니까 이해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회계를 갖다 배울 때는 항상 이해하는 입장에서 왜 저래 되지? 하는 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문제를 푸는 이런 걸 갖다가 진행해야만 여러분들이 바로 소기를 갖다 달성하며 그래도 이해됩니까? 우리가 보통 40점을 겨우 넘어야 되는 걸 갖다 우리는 방어 과목이라고 얘기하죠. 거의 관세사에서는 방어 과목이 회계다 이렇게 봤습니다. 태반이 1차의 탈락자는 회계 때문에 떨어진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할 겁니다. 회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계는 최소한 그래도 60점에 근접하게끔 노력하는 거. 이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물론 잘해서 70점, 80점 내는 친구는 탁월하게 다른 것까지 끌려주는 하나의 전략 과목이 되죠. 70점, 60점 이상이다 그러면 전략입니다. 왜? 다른 걸 끌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방어 과목에서
전략 과목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아주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그리고 과욕을 부리지 않으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며 이해를 요한다면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걸 OT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본 수업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여러분과 열심히 화이팅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